최근에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화요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또 생중계 하면서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25년 동안 그대로였던 상속세와 관련된 변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머니올라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해봤습니다. 고경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경남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종종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지상파 프로그램은 그렇죠. 머니올라에는 처음이신데요. 네, 머니올라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세법 개정안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의도 많고 본인들에 대한 상담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전화기가 조금 많이 울리고 있는 편이에요. 가장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러면 나는 세금이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냐? 상속세가. 네, 가장 화두고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상속세가 안 나올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의도 꽤 많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지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독하신데, 네,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지금 시행 시기를 봤을 때는 통과되고 난 다음에 25년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통과가 됐을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속이 좀 임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만약에 작고를 하셨다. 그럼 이 변경되는 법안을 적용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이시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정대로라면은 연말에 12월에 네. 이제 국회에서 네. 이거를 통과할지 말지 여부를 보고 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은 지금 이 공표된 내용이 2025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적용이 네. 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일단은 뭐 통과를 한번 가정을 해보고 네. 저희가 그 세무사님을 통해서 이 간단하게 이 취지, 그러니까 네. 2024년 세법 개정안이라고 했지만 사실 25년 만에 변하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이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상속세, 또 뭐 증여세랑 상속세 좀 같이 가는 궤다 보니까 네. 관심이 좀 많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슈가 좀 발표가 한번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상속세 최고 세율 구간을 30%까지 낮추겠다. 상속세 최고 세율 구간. 네, 네.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30%까지는 개정안에 반영은 안 됐고요. 됐죠. 이제 최고 세율 구간이 이제 50%였던 부분을 삭제를 하면서 40%까지로 낮추는 부분으로 일단은 개정안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보시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상속세율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는 2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높은 실효세율이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가 뭐 경쟁력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서 좀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는 좀 반영이 됐고 이제 이 부분에 반해가지고 이제 최저세율 이 10% 구간의 세율 구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세표준 구간으로는 1억 원까지였거든요. 여기를 2억 원으로 좀 상향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억 원으로 상향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밑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네. 10% 정도 감소가 됐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통과가 됐을 때는 전체적인 세금이 동일한 거라고 봤을 때는 1,000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죠. 1,000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 네. 그리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확대 이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세율 부분은 조금 비중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돼버리고 오히려 자녀 공제 부분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이게 사실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녀가 상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피치 못한 사정이라는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거든요. 상속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적용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한 명당 인적 공제라고 해서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인원이 몇 명이면 뭐 4명이면 2억 원이 되는 거고. 네, 5, 4, 2. 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속이 발생하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를 해주니까 자녀 4명이었다라고 하면 기초공제 2억 원하고 자녀 4명 2억 원 해서 4억 원까지는 이제 세금이 없게끔 발생을 해줬는데 이게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별도의 항목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 원이 이 합계 금액이 안 돼 버리면 미달하면 그냥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5억 원까지는 그냥 일괄 공제를 하면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녀가 이제
정말 예전이라면 6명, 7명, 뭐 8명 이렇게 많았었지만 최근 들어서 상속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으신 분들은 잘 없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 거의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을 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더 크니까. 그쵸.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은 5천만 원씩 2명에서 1억이니까 기초 2억에다가 1억 해서 3억이니까 네. 그거보다는 5억 5억을 원을 선택하는 게 더 공제 금액이 크네요. 네, 금액이 훨씬 커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이 5천만 원이 지금 한 25년 만에 10배가 뛰어가지고 5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네. 많이 커졌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5억 원이 되다 보니까 자녀가 2명이 있어버리면 벌써 기초공제 2억 원을 포함하면 12억 원이 돼버려요.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취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속세 어떤 배려라는 개념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그럼 같아요. 자녀가 뭐 5명이에요. 네. 그러면 25억이 되겠죠. 25억에다가 기초공제 공제 2억 원을 더하면 그럼 27억. 27억이 상속에서 사실상 세금이 없는 거죠. 없이. 네. 이건 진짜 큰 변화네요. 엄청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자녀가 1명이면 자녀가 1명이면 사실 일괄공제 5억 원과 자녀공제 5억 원이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 무차별하기는 해요. 그때는 똑같이 7억인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기초공제를 더하면? 포함해서 5억 원하고 2억 원을 더한 7억 원을 공제를 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 원은 기초공제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만 그냥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상속과 증여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은 이 두 가지.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상속세율 인하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는 있겠지만 자녀 공제 금액에 대한 확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분들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상속세에 대한 우려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집값의 상승이었거든요. 사실 주택 가격이 급속도로 지난 몇 년간 상승을 해 왔고 그렇죠. 상속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주택의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나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공제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당초 얘기 나왔던 부분은 이제 아예 과세 체계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네. 부분으로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속세가 유산세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제 작고하신 분, 사망하신 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부과된 세금을 각자 상속인분들이 나눠서 납부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체계를 이제 유산 취득세라는 방식으로 증여세와 동일한 구조죠. 얼마를 받아가느냐에 따라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끔 하는 구조를 바꾸겠다. 네. 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넘어갈 때는 내지 않고 이 뭐 부동산이라고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매매를 해서 실현을 했을 때 실제 수중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세금을 부과하겠다. 받은 사람이. 네, 받은 사람이. 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체계의 변화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자녀 공제 부분을 좀 늘려가지고 그런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뭐 너무나 일반화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상속과 증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하는데 네. 이번에 상속세는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었고 증여세는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다 보니 네. 그러면 예전부터 항상 궁금했던 이제 사람들이 상속이 낫냐 증여가 낫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속이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수도권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통 뭐 수도권 평균 주택 가격이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도권에 12억 정도의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 있고 뭐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뒤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자녀가 2명 있으면 벌써 이제 5억씩 공제가 되니까 그쵸, 10억이 되고 10억. 기초공제 2억 원 하면 12억 원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배우자가 존재만 하고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 금액이 네. 17억 원 17억 가까이 원. 돼버려요.
그러면 17억 원까지는 사실 상속세가 없다라고 보면 되니까 집 한 채만 있으신 분들은 사실 증여를 미리 고민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돼. 그럼 나중에 그 이제 배우자분이 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그때도 또 이렇게 5억씩 5억씩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개정안에서 사실 지금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상속이 5억 원으로 상향됐다라는 부분만 많은 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데 문제는 2차 상속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배우자한테 넘어가고 갔는데, 상속이 발생을 그렇죠. 하고 이 남은 배우자까지 상속이 발생하는 2차 상속 때는 공제가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5억 원밖에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가 많으면 공제 금액이 인당 5억씩 늘어나니까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일괄 공제는 5억만 있었는데 네. 2차 상속 때 네. 이번에는 2차 상속 때에도 또 똑같이 맞아요. 1인당 5억씩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가 많으면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면 20억까지 또 공제가 되는 거니까 네. 22억까지. 그러면 2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고민도 어느 정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부동산이든 그러니까 네. 아파트를 뭐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상관은 없는 전혀 거죠.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살아계신 배우자분이 뭐 납부를 해 주실 수도 있고. 상속세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산세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과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사망하신 분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속인들이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간 비율만큼 나눠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사실 누가 납부하든 상관이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법적인 용어로는 연대 납부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받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범위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를 해줘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상속을 고민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저희가 절세 플랜이라는 방향으로 해서 배우자가 금융재산을 좀 많이 가져가시고 이 배우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자녀들의 상속세를 좀 대신 납부를 해주면 네. 자녀들은 상속세에 대한 부담 없이 상속 재산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갈 그렇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증여세는 반대로 증여를 하신 분이 받는 사람인 수중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해주면 이 대신 납부를 해주는 금액도 증여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이제 합쳐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원래 나와야 되는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였다라고 네. 하면 한 1.5배에서 1.8배 정도로 늘어나요. 증여세까지 같이 납부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는 예를 들어 그거를 네. 뭐 남아 계신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대신 납부를 해주실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증여세의 경우는 수증자가 네. 그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를 네. 하지 않으면은 또 그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 그쵸.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증여와 상속에 대한 개념을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 보면 네, 좋습니다. 상속도 마찬가지고 증여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않고, 네. 근데 무상의 자본 소득이네요.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의지로서 주는 부분이 있고 상속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망이라는 특별한 원인 때문에 이 재산이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속이라는 포기 제도가 있긴 하지만 네.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피치 돼요. 못하는 경우와 네. 의지로서 하는 그쵸. 경우와 그 차별을 그래서 둔다.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나 상속이나 어쨌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 부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기 위한 세금이다 보니 이제 세율도 다른 세금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제 항목들도 크지 않았던 부분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상속이라는 부분은 사망이라는 원인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현재 실정에 맞게끔 물가 조정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어쨌든 부모님들의 가장 큰 재산은 아무래도 집일 거고 네. 그 집을 또 어렵게 마련을 해서 가지고 오신 만큼 네. 어떻게든지 내 자녀한테 좀 이렇게 물려주고
싶다. 세금 부담이 많이 없이. 그런 마음이 강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집을 한 채를 상속하는 경우에 이제 네. 세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럴 때 조금 세금을 절세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일단 상속을 먼저 좀 살펴보면 지금 뭐 수도권의 주택 가격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보통 한 12억, 15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이제 좀 개정 전과 개정 후로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네. 17억 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은 더 비쌀 수 있으니까요. 네, 더 비쌀 수 있죠. 네. 일단은 개정 전이었다. 그리고 자녀가 2명 있었고 배우자가 1명 있었다라고 네. 하면 상속인은 3명이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17억 원이라는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사망을 하셨다. 그럼 상속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제 상속세가 얼마까지 없을 수 있냐를 살펴보면 자녀가 2명이었기 때문에 자녀 인적 공제가 개정되기 전은 5천만 원밖에 되지 5천만 원.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 어차피 일괄 공제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네. 5억 원의 일괄 공제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분이 실제로 뭘 가져가지 않는다. 이제 자녀들한테 주고 싶다. 보통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배우자의 최소 공제인 5억 원이 추가로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5억 원과 5억 원을 더한 10억 원 해서 10억 원까지만 상속 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17억 원 기준이라면 7억 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7억 원에 대한 세금이 아까 말씀하시는 일괄 공제에서 5억 원은 기초 공제 2억 원을 포함한 거죠? 일괄 공제는 기초 공제와 자녀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 일괄 공제 공제. 5억 원에 미달하면 네.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을 네, 해주는 네, 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7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 7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바뀌기 전에, 지금 네, 현행. 바뀌기 전이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사실 보금자리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상속이라는 피치 못한 사정 때문이라도 1억 5천만 원이라는 내야만 큰 하는.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으면 네. 1억 5천을 어떻게든지 그 가구에서 내야 되네요. 그렇죠. 배우자가 내든 자식들이 내든. 네, 맞습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정말 그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돈까지 더 내거나 그걸 못 내는 경우는 또 그 집에 살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긴다고. 그렇죠. 이제 보통은 세금 자체는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분할 납부를 하든 기간을 나눠서 납부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 하면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매개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세금 부담이 이제 좀 사실상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네. 하고요.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이 10배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17억 원이라는 경우에는 자녀 공제가 2명이니까 10억 원, 기초 공제 2억 원, 더해서 12억 원에 배우자 최소 5억 원까지 더해지면 17억 원. 17억이네요. 그렇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한번 다시 또 예를 들어서 그럼 네. 자녀가 더 많아서 네. 진짜 자녀가 4명이나 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자녀가 만약에 4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면 주택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더라도 세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기초공제가 2억 원이 있는 상태고요. 자녀 4명에 벌써 20억 원이 공제가 들어가죠. 네. 그러면 배우자 5억 원까지 더했을 때 27억 원이죠. 그러면 27억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가 4명이면은 사실상 그렇죠. 상속세가 안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이 고가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속세가 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만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다. 부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집 한 채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 조금 더 팁을 드리고자 한다면 좀 우스갯소리로는 뭐 세금 내기 싫으면 불효자가 되자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산, 네. 금융재산으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상속재산을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돈으로. 네.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금액은 이제 자녀가 한 명 있고 배우자가 한 명 있었다. 네. 배우자는 한 명 있겠죠. 네. 네, 네, 그렇겠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정되기 전이나 개정되기 후나 어차피 똑같이 자녀 때문에 공제받는 건 5억밖에 안 되고요.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네.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최소 금액이 일단 5억 원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두 개를 더하면 10억 원이 되겠죠. 네네. 그럼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10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상속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상속재산이 보통 흔히들 면세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면세점이요? 네, 면세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면세점이 얼마까지가 되면 그러니까 면세점 세금을 안 내는 구간이 얼마까지인지를 한번 살펴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자녀가 한 명 있고 배우자가 한 명 있다. 이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하죠. 네. 자녀가 있으면 뭐 자녀 공제가 5억 원이 되든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받든 5억 원이고 배우자 최소 공제는 5억 원이니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효자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신 분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 10억 원 저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 쓰세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고 할 수는 있죠.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마음은 어쨌든, 그렇겠죠. 네,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아들의 효심이 너무 지극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10억 원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걸 한 푼도 안 쓰세요. 한 푼도 안 쓰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2차 상속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2차 상속이 발생을 하면 어머니는 지금 현재 배우자가 먼저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녀가 한 명이기 때문에 공제는 5억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쵸. 10억 원 중에서 공제가 5억 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네. 이 5억 원에 대한 세금이 9천만 원 정도가 돼요. 적지 않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10억을 남겨주셔서 네. 그거를 어머니와 자식한테 다 이렇게 알아서 주셨는데 네. 그걸 자녀가 착해서 어머니께 다 양보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또 그걸 안 쓰고 그대로 2차 상속이 일어나서 네. 자녀한테 그대로 주면 네.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네. 세금 면에서는 안 좋은 스토리죠. 안 좋은 스토리. 아름답지 않은 스토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해서 네. 어머님과 이제 얘기를 나눠가지고 나도 정당한 상속인인데 나도 50%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 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급하게 투자할 때가 있으니 제가 100%를 다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효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세금 네. 내기 싫다면 불효자가 되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 네. 아버지가 작고를 하셨을 때 10억 원에 대한 세금은 어차피 어머니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으시더라도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5억 원 50%만큼을 가져가나 10억 원을 다 가져가나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이제 50%씩 나눠서 가지고 왔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네. 5억 원을 그대로 가지고 미워도 계시다가 내 자식이니까. 네, 상속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면 5억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녀 공제든 일괄 공제든 5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속세가 0원. 그렇죠. 두 번의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자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냥 아예 어머니가 나 필요 없어. 네. 상속세를 아끼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니까 네가 그냥 바로 자식한테 가게끔 할게.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도 상속세가 그때는 2차 상속 이전에 이미 그렇죠. 상속세가 0원이 되는 영원히 거예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그 큰 큰 돈, 돈이 유산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큰 돈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트렌드 상으로는 그러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생활도 네.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 형성이 네.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트렌드를 보시니까 더 잘하시겠네요. 요즘은 뭐 자녀 주지 말아라.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많이 안 주세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많이 안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기는 한데 첫 번째는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부분에서 보면 배우자가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라고 예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실제로 재산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최대 금액이 이제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세 측면에서만 봐도 세금을 줄이는데 효과는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자녀분들의 효심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잠깐만, 어머니가 상속을 많이 가지고 가시면은 상속분을 30억까지가 공제라고요? 네, 그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항목인데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취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는 서로의 우리의 공동의 재산을 같이 읽어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일방이 먼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이 재산이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를 하면 그동안에 같이 노력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불합리할 수 있어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라는 취지인데 금액에 대한 한도가 너무 이제 없이 커져버리면 정말 배우자가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가져가도 세금이 없다 보니까 네. 공제 금액을 좀 적용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네. 배우자가 이제 30억까지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한 명 있고요. 한 명밖에 없겠죠, 배우자는. 네, 한 명 있고. 그래야죠. 그다음에 자녀가 뭐 다자녀다. 요즘 추세로 3명이면 다자녀니까 네. 그럼 총 상속인이 4명이다라고 했을 때 네. 배우자가 이 30억 같이 일궈온 재산이니까 내가 다 가져갈게.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라고 네. 하면 최대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이고 최대 한도는 30억이니까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냐? 하지만 없다. 없다? 네, 아, 그래요? 결과는 없어요. 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상속에 대한 법정 상속 지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일반 1차 상속인인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은 지금 뭐 연장자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1대1대1로 그렇죠. 비율로 지금, 가져가죠. 그렇죠. 네. 대신에 배우자는 50%를 할증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1.5배를 가져가는데 자녀가 3명이 있고 배우자가 1명 있으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은 9분의 3, 3분의 1이 되고요. 네. 나머지 자녀 3명은 9분의 2씩 돼요. 그러면 30억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만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을 넘어서까지 가져가는 거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다 보니까 30억 기준으로 9분의 3, 3분의 1인 10억 원까지만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는 네. 거고요. 이 9분의 3, 9분의 1, 그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왜 9로? 이거는 이제 법정 지분율인데 자녀가 1대 1이고요. 배우자는 1.5거든요. 그럼 타도하면 4.5가 나오니까 그렇죠. 9분의 3이 되고 9분의 2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 금액인 10억 원까지만 적용이 되고 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제 금액이라고 해서 세법 개정 아니고 세법 개정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는 자녀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인데 개정 전이라고 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이 되니까 네. 배우자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한 15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뭐 자녀가 3명이면은 벌써 15억 원이 되겠죠. 5, 35에서. 네, 그러면 그래서 25. 배우자랑 합쳐서 25억 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불효자 시리즈의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불효자가 시리즈가 있어요? 불효자 시리즈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네. 보면 이거 사실 약간 불효자가 될 수 있으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세금 측면에서. 저는 이제 세금쟁이다 세금을 보니까 아끼려면. 네. 세금만 번다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는데 이제 불효자가 된다라고 해서 내 의지로만 받아올 수는 없고 네, 어쨌든 자식 측면에서. 네, 자녀 측면, 세금 얘기를 측면, 해보겠습니다. 세금 측면이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내기 싫다면 네. 불효자가 되자 파트 2. 네. 네. 지금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좀 얘기를 계속 이어오고 네, 있는데 네. 집 한 채 기준을 근데 사실 이번에 집이건 아니면 현금이건 똑같은 거죠, 그거는. 이번에는 집에 대한 얘기예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집에 대한 알겠습니다. 얘기고 우리가 네. 안락한 보금자리 주거의 지키는? 안정성을 오케이. 지키기 위한 네,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집 한 채의 기준 금액을 16억 원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네. 계산의 그러면 편의를 위해. 16억 원으로 놨을 때는 지금 이제 개정 전이라고 보면 이 3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네. 자녀 한 명과 부모.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작고를 하셨다. 네. 그럼 이 주택을 이제 상속을 받는데 어머니가 주택을 다 가져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16억 원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100% 다 가져갔긴 하지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한도가 적용이 돼요. 16억 원의 5분의 3. 이게 법정 상속분에 대한 공제 한도인데 한도가 5분의 3이에요. 네, 2명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5분의 3에 대한 공제 금액은 9억 6천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 5억 원과 9억 6천만 원을 더하면 전체 공제 금액이 14억 6천만 원이 나오고요. 네. 16억 원에서 이제 14억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1,8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자녀가 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주장을 한다. 자녀가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법정 상속 지분은 5분의 3이 그대로인데요? 법정 상속 지분은 달라지진 않아요. 법정 상속은 이제 법정에서 정해져 있는 지분 비율인 거고요. 네, 네. 이거대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쨌든 법정 상속 지분은 그럼 5분의 3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배우자는 네. 그다음에 자식은 5분의 2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1대 1.5로 네, 딱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자녀가 이 주택을 전부 다 저에게 주세요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16억 원에 대한 주택을 자녀가 100%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네. 배우자는 실제로 가져가는 게 한 푼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소 공제금액 5억 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실제 가져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공제는 어쨌든 네. 적용을 해주니까. 공제는 적용을 해주니까. 네. 그리고 자녀가 한 명 있으니까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을 받을 수는 있죠. 네네. 그러면 10억 원의 만큼 공제는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금액이 최대 한도 6억 원까지 적용이 돼요. 이거는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맞습니다.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거주택 공제가 6억 원이 적용이 되는데 네. 이 공제에 6억 원까지 더해지면 16억 원이 딱 떨어지죠. 배우자 공제 5억 원, 네. 일괄 공제 5억 원, 5억? 여기에 추가적으로 동거주택 상속 공제 6억 원이 들어가면 16억 원이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6억 원이나 돼요? 네, 최대 한도가 6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억 원까지 공제를 하면 이제 16억짜리 주택을 자녀가 100% 다 받았을 때 상속세가 한 푼도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개정이 통과돼서 자녀 공제 5억 원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네. 하면 기초 공제 2억 원까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18억까지는 또 상속세가 없게 네. 될 수 있겠죠. 개정이 됐을 때 배우자 공제 5억에다가 네. 일괄 공제 5억에다가 개정이 되면 자녀 공제 한 명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을 적용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일괄 공제를 포기하고 네. 자녀 공제를 택하면 5억이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2억 기초 공제를 더 더해주면은 네. 총 7억으로 되니까 5억에 7억 해서 게다가 동거주택 공제 6억까지 하면은 네. 이게 총 18억까지가 총 18억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총 18억이라고 하더라도 16억짜리 집이니까 나머지는 그럼 2억은 무슨 뭐 현금이라든지 이런 동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주택에 대한 공제만 동거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네네네. 보니까 동산인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공제를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어쨌든 네. 집이 16억 정도 가치를 지녀서 네. 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18억이나 됐으면 2억이라는 어떤 룸이 남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없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받는 가격의 100%를 공제를 해주는 건데 네. 100%를 공제를 해준다고 하면 이 주택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50억짜리다, 100억짜리다 하면 100억까지 공제를 해줘야 되니까 한도를 정해놓은 거고 이 한도가 6억 원이에요. 네. 그래서 100%를 적용을 해주지만 6억 원의 이상은 공제해주지 않겠다. 동거주택 공제 한도가 한도가 6억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주택을 자녀가 상속을 받았을 때 받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거는 지금 좀 조건이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이 주거의 안정성을 좀 이어가는 측면에서 조금 더 조건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좀 반영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않았어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은 어떤 주택이냐라고 네. 살펴봐야 되는데 이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딱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계속 살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고 네. 같이 계속 살았다 하더라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한 주택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누가 상속을 받느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녀가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자녀가
어떤 자녀냐면 계속해서 같이 동거를 한 자녀여야 돼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인이 되고 뭐 취업을 하고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아니면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10년이라는 계속적인 기간을 채우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결혼을 해서도 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부모님과 산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능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같이 사셔야 돼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네. 미성년자인 기간을 포함해주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네. 성년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동거를 같이 하고 부모를 봉양하면서 살았냐 이거를 좀 본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유학을 갔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피치 못한 사정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학을 간 기간을 포함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요? 아니면 뭐 해외 근무를 했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디테일로 갔다. 너무 디테일한 게 이게 네. 해외 파견 지사하고 뭐 이 피치 또 못한 달라요. 그게 근무상 오케이, 형편이 오케이, 좀 오케이. 달라가지고 오케이, 네, 괜찮습니다. 그럼 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배우자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불가. 배우자가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다. 이 뜻에서 같이 이어지는 건데 네. 직계 비속인 자녀가 받을 때만 동거주택이라는 상속공제 항목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배우자가 받게 되면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공제는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항목으로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에 대한 룸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 포함해서 그냥 공제를 해라. 뭐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에 플러스해서 6억 원까지 더해주진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불효자도 되고 해가지고 네. 상속세를 최대한 안 나오게 했어요. 네. 뭐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용을 해서. 근데 그러면은 상속세가 안 나오면 빵원이니까 네. 진짜 이거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실 이제 건가요? 납부하실 세금이 없다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세요. 네, 특별하게 뭐 어떤 제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상속받은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팔 때는 파는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 양도세 부분이 있어요. 네. 양도세가 내가 파는 금액과 내가 취득했던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죠. 나중에 양도세를 생각한다면 상속세가 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신고를 하는 게 좋다. 네.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네.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냥 편하게 5억 원으로만 계산을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골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시골에 조그마한 땅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전부예요. 상속재산. 이게 이제 시세로는 보통 한 5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시세가 이제 5억 원인데 보통 이제 국가에서 공시를 매년 해주는 이 공시가격으로 금액을 보면 네. 3억 원 정도가 돼요. 오케이. 보통 공시가격이 시세보다는 금액이 한 60% 정도 금액 정도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한 명만 있고 배우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외아들이고 네.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네. 이 상속을 받을 때 어차피 일괄공제 5억 원에 대한 항목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신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되죠. 거죠. 납부할 세금은 상속세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네. 이 공시가격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금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이 내 상속 부동산 시골에 있는 땅에 대한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이 취득한 땅의 가격은 3억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공시가액이 3억이니까. 공시가격이 3억 원이니까. 근데 이걸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한 2년, 3년 정도 지났는데 네. 뭐 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매수를 하시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팔았어. 네, 그래서 그거를 시세대로 팔았다. 네. 5억 원에 팔았다 하면 저는 취득한 금액은 3억 원. 취득가액은 공시가액이니까. 네,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3억 원이죠. 그리고 양도하는 금액, 매각하는 금액은 시세대로 팔았으니까 5억 원이니까 네, 네. 시세 차익이 2억 원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6천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시세가 5억 원이라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 시세대로 평가를 받아볼 수는 있어요. 뭐 공식력이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면 5억 원으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럼 5억 원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괄공제는 5억 원까지 가능하니까 상속세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을 받아서 이 상속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나는 5억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를 해주는 거죠. 그럼 신고를 하면 저는 이 부동산, 상속으로 취득한 시골에 있는 땅의 취득 가격이 5억 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똑같이 어떤 매수자분이 나타나서 땅을 시세대로 사겠다. 그래서 5억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파는 금액도 5억 원이고 내가 취득한 금액도 5억 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0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네. 처음에는 어쨌든 그 일괄공제 5억 원 안에 들어오는 땅의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신고를 안 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취득가액 기준을 당시의 공시가액인 3억 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대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보통 평가에 대한 기준을 좀 놓고 가면 이제 시가라고 해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땅이 뭐 실질적으로 팔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정확한 감정을 받은 금액은 시가로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받아서 이 금액을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 감정 가격을 누구도 인정을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신고를 하면서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감정도 없다라고 하면 최종 마지막 가격인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이라는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면 당연히 3억 원으로 취득한 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3억 원의 취득 가격과 시세인 5억 원의 차이가 발생을 할 때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양도세가 발생을 2억 원에 대한 양도세. 6천만 원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신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신고를 하면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라는 네, 팁을 그쵸. 드리는 거죠. 부동산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지금 당장 팔린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네,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시가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주변의 시세의 사례, 네. 거래가 된 가격이 있고 조금 복잡한데 있고 이제 세 번째가 그런 것도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그냥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해요. 그럼 공시가격이 굉장히 시세보다 낮아요. 낮죠. 네. 근데 시가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냐면 이 땅이 실제로 팔린 금액. 근데 안 팔렸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팔린 금액이 없으면 정식 의뢰를 해서 감정 평가를 받아요. 감정을 평가를 받아서 이 땅은 5억 원입니다라는 평가서가 나와요. 네. 이 평가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이게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충적 그 3억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의미가 할 수,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이거는 사실 상속인이 의지로서 미리 받는 거기 때문에 안 받고 넘어가도 돼요. 네,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걸 안 받게 되면 이 금액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으니까 공시가격으로 평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속이 일어날 당시의 공시가격이요. 네, 일어나는 당시 기준. 그래서 무신고일 때는 취득가액이 3억 원으로 계산돼서 네. 5억 원에 팔면 2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나오는 거고 신고를 해서 걔가 5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를 내가 직접 받아서 네, 갖고 있으면 네, 이거 땅 5억 원이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해놓으면 네.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의 취득 가격이 5억 원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네. 확정이 된 거고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5억 원에 사는 사람이 나타났다. 나타났어. 그러면 파는 금액 5억 원이고 내가 취득한 금액 5억 원이니까 시세 차익이 없죠. 근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그러면 네. 내가 감정을 받았는데 네. 6억 원이 나왔어. 네. 그러면 1억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제가 5억까지 되는 거니까 네. 1억에 대한 네. 어떤 그런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네요. 그럴 수 있죠. 그쵸. 네, 내가 그렇게 감정을 될 수 있어요. 받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평가를 받았을 때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저희가 계속 나눴던 얘기 중에서 그 상속세는 누가 납부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표현을 하면 네. 연대 납부라고 표현을 연대 드렸어요. 납부요?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절세 방법으로 이제 택하는 거는 연대 납부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 상속세는 배우자가 떠안자, 엄마가 떠안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있다. 네. 예,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한번 보면 네. 30억 원이 기준이 있으면 이때 이제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가 총 3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가 대략적으로는 한 5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5억 2천만 원이 나오고 이 부동산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똑같은 비율로 4분의 1씩 가져간다라고 네. 하면 각자 7억 5천만 원씩 가져가게 되겠죠. 4로 나누니까. 네. 네.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가져갔으니까 상속세 5억 2천만 원도 똑같은 비율로 납부를 해야 우리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각자 원래대로라면 1억 3천만 원 가까이 해당하는 금액을 각자 납부를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굉장히 또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네. 내리사랑이다 보니까 네. 내가 7억 5천만 원만큼을 가져갔는데 네. 너네들 상속세 납부하는 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너네 상속세까지도 다 납부를 몰아서 해줄게. 납부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이 받은 재산은 7억 5천인데 네. 전체 다 납부하는 상속세는 5억 2천만 원이니까 상속재산을 받은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요, 상속세가. 네. 그래서 전부 다 납부를 해주면 어머니는 상속재산을 이제 받은 거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실제로 다 납부를 했으니까 상속세는 다 납부가 되는 거고 네. 자녀들은 세금 한 푼 없이 7억 5천만 원에 대한 자산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대신 어머니는 너무 출혈이 크잖아요. 어머니는 출혈이 큰데 네. 이게 이제 개정전 내용으로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2차 상속을 고려를 했을 때 나중에 공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본인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좋지는 않을 수는 그러니까 있어요. 세금적인 이참에 측면에서만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증여를 해준 셈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미리 증여를 했는데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여를 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네. 네. 돈을 대신 납부를 해줬으면 원래는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낼 세금을 대신 내줌으로써 네. 그만큼에 대한 혜택을 자녀들한테 미리 준 셈이에요. 미리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속을 또 어떤 세금 절세에 유리하게 항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있다. 부분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반대로 어머니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네. 다 자녀들이 가져갔는데 네.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세금은 다 내줄게는 안 돼요. 아, 어머니가 가져가긴 가져가야 네. 돼요. 어머니가 가져가신 재산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자녀들이 돈은 다 가져가고 내가 세금만 내줄게는 안 되고 그렇죠. 내가 가져간 어머니가 가져간 범위 내에서만 그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를 수 해주셔야 있다.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어머니가 5억을 가져갔어요. 여기서 7억 5천이 아니라 네. 그러면 실제 납부도 5억까지만 해주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2,186만 원은 자녀들이 해야 되는. 2,186만 원을 대신 납부해줬다. 그러면 각자 2,186만 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증여를 받은 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네, 대가 없이 받은 네. 거니까. 상속에 대해서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그러니까 2024 세법 개정안에서는 증여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존에 있던 어떤 방법들에서 이런 걸 알면은 증여세를 조금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부분 함께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속하고 증여에 대한 차이점을 한 번 더 짚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상속 또는 증여라는 거는 재산의 가치가 있는 대상이 넘어가는 거죠. 예, 명의가 넘어가는 건데 네. 이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받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은 죽고 난 다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가죠. 그렇죠.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다라고 하면 잘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부모님 마음이 드시게끔. 네, 그래. 그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상속에는 공제 금액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이 됐는데 증여는 사실 작년에 한 차례 새로운 게 신설이 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상속이라는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니라 증여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재산을 미리미리 형성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공제 금액을 더 늘리는 거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여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지근하고 미온적이었다. 네. 그러면 상속세랑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데요? 일단은 세율 부분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세율 부분 측면에서는 최저 세율이 10%고 네. 최고 세율은 50%로 해서 단계별 누진 세율 5단계를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정안이 반영이 되면 10% 구간이 1억 원에서 과세 표준 2억 원으로 늘어나죠. 네. 그리고 최고 세율 구간이 30억 초과가 50%였던 게 삭제가 되니까 그냥 10억 초과부터는 40%로 이제 다 줄어드는데 이건 상속세와 증여세가 똑같죠. 네, 네. 네, 근데 공제 금액이 좀 달라요. 상속은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도 증여보단 공제 금액이 훨씬 컸었고요. 네. 증여는 공제 금액이 작은 부분이 있죠. 공제 금액을 좀 살펴보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증여를 해주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증여세 면세점을 한번 찾아보는데 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위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직계 존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저한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5천만 원. 네. 그리고 미성년의 경우는 2천만 원. 그거군요. 아니요. 저를 기준으로. 아, 나를 기준으로. 네, 저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미성년인 기준이 만약에 제가 미성년인 기준일 때는 2천만 원까지만 네, 네,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저보다 제 자녀가 더 부유할 수도 있어요. 네, 부유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부유한 자녀로부터 제가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제 밑으로는 직계 비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들, 딸, 손자, 손녀. 까지. 네,까지. 그러면 이 자녀들로부터도 제가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무상으로 받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저도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똑같이 5천만 원. 아, 그러니까 위로 받건 아래로 받건 5천이에요? 아니면 위에서 5천, 아래서 5천? 자, 그룹이 달라요. 직계 존속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직계 비속이라는 그룹이 있어서 각각이네요. 각각이고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어느 그룹으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금액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네. 정확하게 굉장히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배우자로 넘어가면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사이가 좋든 나쁘든 이제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산을 형성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한테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얼마까지? 6억 원까지. 6억 원까지 줄 수가 있고 상속 때는 5억 원이었는데. 네, 상속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원이고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금액이 5억 원인 거지 최대 금액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6억 원까지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6억 원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데 마음이 안 가는 거죠. 배우자한테. 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이제 기타 친족이라고 해서 네. 뭐 형제 자매끼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기타 친족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네. 장인어른, 장모님들이 기타 친족에 해당을 해요. 이 기타 1,000만 친족에 해당하면 1,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간은 10년이에요. 네. 10년 동안 이 금액만큼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고 한 번 받은 다음부터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5천만 원을 받든 뭐 6억 원을 받든 할 수가 있는. 그러면 2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겠다고 맘먹으면은 12억 12억 원까지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그러면 있어요.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질문. 그럼 그렇게 증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네. 또 그거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우자 공제가 별도로 적용이 되는데 그 배우자한테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합쳐가지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억 원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니고 이 금액하고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근데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네, 사전증여 같이 재산으로 봐요? 보고 평가를 합니다. 상속 시에도 사전증여 재산은 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랑 증여세는 어떻게 달라요?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속세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는 유산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증여세는 취득하는 사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해서 유산 취득세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취득과세형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4명이 있고 네. 자산이 뭐 각자 다른 4가지의 재산이 A, B, C, D가 있다라고 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상속세는 원래 가지고 계시는 피상속인
이 분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A, B, C, D 재산을 다 합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요. 네. 그리고 이 세금을 자녀 4명이 각자 4분의 1씩 나눠서 내겠죠. 나눠내야 돼요. 그러면 A, B, C, D 재산이 각각 5억 원씩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2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네. 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높은 세금에 대해서 그 세부담, 많은 세부담을 자녀 4명이 각자 4분의 1씩. 세율이 높다는 거는 구간에 따라서 누진이 구간에 따라서 되기 높은 때문에. 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 이렇게 나온 상속세도 피상속인이 내주는 걸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렇게 내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납부를 하는 건데 아. 보통 이제 대한민국의 좀 현실을 좀 살펴보면 보통 재산의 형성 부분이 한 80% 정도가 부동산에 좀 취중이 많이 되어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증여세는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각자의 A, B, C, D에 대한 재산이 5억 원씩이다 네. 라고 가면 네. 자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가 각자 받는 금액은 5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억 원에 대한 세금만 각자가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세금 부담이 세율이 전체 20억 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세율이 낮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산취득세, 취득과세형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당초에 세법 개정안에서 나왔던 내용들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에 바꿔가는 과정을 만들겠다라는 게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억을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상속재산을 20억을 상속한다. 네. 그러면 그때는 20억에 대해서는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를 각각 A, B, C, D 4개의 자산을 5억 원씩이라고 가정하면 하나당 되는 게 5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율은 낮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그렇죠. 그 증여세를 했을 때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총액도 총액이 낮은 낮아지는 세금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율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억이다 이러면 과세표준 기준으로는 10억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 세율이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10억 넘는 부분에 대한 40% 적용이 되는데 네. 지금 재산가액이 하나씩 5억 원이면 네. 5억까지는 세율 구간이 20%가 최고 세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녀한테는 요거, 네. 얘한테는 요거 이렇게 낮게 하면은 낮게 적용을 세율이 받을 수 그만큼 있게 낮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여세 면세점을 파악을 했잖아요. 10년 동안 뭐 위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아래로부터도 5천만 원. 배우자한테는 6억 원, 그다음에 뭐 사위 며느리 또는 뭐 장인어른 장모님으로부터 또 해가지고 받을 때는 1,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10년 동안. 네.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증여자, 이거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중자는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액들을 제가 조금 더 명시를 편안하게 좀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 직계 비속이 받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10년 동안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다. 네. 그리고 배우자는 6억 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케이스 첫 번째를 보면요. 저를 기준으로 네. 아버지가 저한테 올해 24년도에 5천만 원을 주셨어요. 네. 그럼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있죠. 네. 그렇죠. 5천만 10년 동안 5천만 원 그렇죠.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년에 25년도에 할아버지가 제가 너무 이쁘다고 5천만 원을 주시겠대요. 네. 너무 그래서 좋네요. 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훈훈해요. 저한테 주셨어요. 네.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 없죠. 있을까요? 없죠. 네. 왜냐면 아버지한테 이미 받아서 직계존속 그 한도를 다 채워버렸으니까. 맞아요. 그룹이 직계존속 그룹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요. 네.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주신 네. 추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아버지가 저한테 올해 5천만 원을 주셨고 공제를 받았어요. 네. 근데 내년에 저의 장인어른께서 제가 너무 이쁘다고 주시겠대요. 근데 공제 금액이 다소 작다 보니까 1,000만 원까지만 줄게라고 하면서 주신다고 하면 이거는 공제를 기타 친족이니까. 그렇죠. 1,000만 원까지는.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따라서 이거를 전부 다 통합해서 살펴보면 저를 기준으로 전체 토탈 합치는 금액이 배우자로부터 6억 원, 네. 직계 존속그룹부터 5천만 원, 직계 비속그룹으로부터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1,000만 원 해서 최대는 7억 1,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기준으로 10년을 기준으로. 가족에게서 네. 7억 1,0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내가 있는 받을 거예요. 수 있다. 그래서 증여를. 가족끼리 되게 화목하게 지내고 해야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10년 단위로 되어 있다 맞아요. 보니 뭐 그거에서 또 뭔가 발휘할 수 있는 면세 그렇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5천만 원 저희가 이제 지금 되게 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5천만 원을 10년마다 뭐 준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뭐 재산의 형성을 자녀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증여를 시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지만 공제 금액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 네. 1살 때부터 10살까지 10년 동안 공제 금액이 있고 10살 때부터 또 다시 뭐 20살 때까지 공제 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마일리지처럼 누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먼저 일단은 실행을 해주셔야 하고. 리셋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재산이 여유가 있다. 네. 그러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 네. 그러면 0살, 빵살에 2천만 원에 대한 재산이 형성이 되겠죠. 네. 세금 없이. 그리고 10살이 됐을 때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고 네. 20살이 되면 성인이 됐잖아요. 네. 성인이 되면 공제금액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10년이 지난 30살이 됐을 때는 5천만 원을 한 번 더 증여를 해주면 저를 기준으로는 30살 기준으로 제 노력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1억 4천만 1억 4천만 원의 네. 현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세금이 없이 없고. 생기는 거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대로 30살이 됐어요. 네. 그럼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생각을 안 하셨는데 네. 애가 30살이 되니까 이제 뭐 사회인도 됐고 해서 좀 줄게 뭐 결혼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증여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앞단에 2천, 2천, 5천 이거를 다 소급해가지고 네. 이때 만약에 1억 4천을 딱 한꺼번에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단위로 1살부터 10살까지 뭐 10살부터 20살까지 이 10년 단위로 공제 금액을 마일리지처럼 적립을 해주는 게 아니라 증여를 한 번 하고 난 네. 이후 시점부터 공제 금액이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를 한 번 한 시점은 신고를 한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줬으면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한 거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부터 그 금액에 해당이 된다면 10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냥 알아서 줬다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뭐 거래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네. 기점으로 할 나중에 수는 할 있죠. 수는 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주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일어났던 일도 다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 입증 등을 위해서는 신고를 해두는 게 기록상으로는 좋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막 10년 단위로 안 하고 네. 조금 이렇게 더 잦게 뭐 월 단위로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보다 이 목돈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죠. 보니까 적지 않죠. 이 금액을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나. 네, 네. 현금의 어떤 금융재산에 대한 금액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범위를 넘지 않게끔만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어떻게들 많이 하냐 하면 자녀 이름으로 어떤 적금을 가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통장을 마련을 해 두신 다음에 그 통장에 매달 10년 동안 그 금액을 넘지 않는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씩을 매월 적금처럼 불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성년자인 기간에는 월 단위로는 16만 6천 원 정도가 나오고요. 네. 20살부터 성년이 됐을 때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에는 월 단위로 46만 6천 원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월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동일한 나이대에 10년 단위로 끊어서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씩 준 금액이나 네. 매월 이렇게 준 금액이나 똑같이 1억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달이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적립식 같은 펀드 이런 게 생각나서 네. 뭐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펀드에 우리가 IRP 같은 걸로 연금 대비하는 네. 것처럼 맞아요. 뭐 좋은 ETF 같은 거를 사서 네. 16만 6천 원어치를 계속 애기한테 뭐 사주신다. 그럼 걔가 나중에 더 커서 그렇죠. 30살이 됐을 때는 성공적인 투자가 됐으면 1억 4천 훨씬 이상이 훨씬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될 수도 거죠.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죠.
없죠.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하게 증여가 된 금액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셨다. 했다. 30년이라는 긴 네, 시간 네. 동안 하셨다. 정말 성공적인 투자라면 1억 4천에 해당하는 금액의 몇 배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막 14억이 될 수도 있고 진짜 10배 될 그렇죠. 수도 있는. 14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네. 세금이 없다. 세금이 없죠. 그러면 세무사님 생각에는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네. 이렇게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충분히 지점이죠. 고려해 볼 만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자녀에 대한 마음은 어떤 부모님들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통 가장 많이 상담을 하시는 케이스들은 자녀가 이제 좀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네.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좀 주택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제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작년에 이제 새로 생기긴 했는데 24년도부터는 이제 결혼을 하면 공제 금액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있기는 있죠. 해요. 네.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결혼이 아니라고 하면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한번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금적인 측면에서. 네, 세금적인. 그러니까 저를 생각한다면 사실 자녀의 인생은 또 자녀의 인생이에요. 독립적인 인생으로 살게 하려면 본인이 벌게끔 해야죠. 네. 보통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했는데 본인이 그동안 용돈 모아가지고 만든 자금이 5억 정도 된다.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 받아가지고. 세뱃돈을 모아서 5억이 된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취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자금 출처를 입증을 할 수 있냐? 입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동안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은 세금 없이 증여를 해도 되는 금액인 거고요. 이 외에 그냥 무상으로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 용돈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용돈이나 생활비. 네. 근데 이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경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자녀는 내가 부양을 해야만 하는 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돈을 주는 거, 용돈, 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생활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를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용돈이나 생활비라는 거는 정말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돈인 거예요. 네. 소비. 예를 들어서 내가 칫솔 치약을 사고 뭐 떡볶이를 사 먹고 돈가스를 사 먹고 돈가스를 뭐 100개씩 사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을 사용하고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예, 이 돈을 주는 건 상관없는데 이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용돈을 줘요. 이거는 가정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이 용돈의 개념을 어떤 특정한 금액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자금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900만 원은 저축을 해요. 네. 그럼 이 900만 원은 나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들어간 돈이 되겠죠. 이거는 증여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모아서 주택을 산다. 용돈을 모아서 내 자산을 형성을 한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증여에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용도에 꼭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용돈과 생활비. 정말 생활하는 데 사용 들어가는 돈만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 착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제 하나 더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양을 해야만 하는 대상이어야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지금 뭐 삼땡 전자에 다니고 있거나 현땡 자동차에 다니고 있거나 본인의 능력이 충분해요. 본인의 능력은 충분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니까 생활하라고 용돈을 줘요. 이거는 용돈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부양을 해야만 하는 대상일 때만 이 용돈과 생활비가 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 맞물려서 들어가면 보통 이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갔을 때 조부모님들이 자녀의 어떤 유학비, 학비 등을 대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럼 보통 이제 유학비 같은 경우는 사실 많게 들어가면 1년에 막 1억씩도 들어가기도 그쵸. 하거든요. 근데
이 대금을 조부모님이 100% 다 지급을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 없는 증여 항목에는 교육비, 학자금 등은 들어가 있어요. 이 교육비, 학자금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교육비, 학자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유학비를 지급을 해주셨다. 그럼 저는 돈을 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한 비용이고 이거는 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데 부모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님이 내 유학비를 대줬다라는 건 증여에 해당을 합니다. 네.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자금 여력이 없다. 부양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조부모님이 교육비를 지급해 주시는 거는 상관없지만 네. 부모가 어떤 부양의 의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님이 교육비나 학자금을 대주는 건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이제 또 넘어가 보면 네. 우리가 결혼할 때 받는 축의금이 있고 어떤 조사가 있을 때 네. 받는 장례가 네, 있을 네. 때 받는 이제 조의금이 있죠. 부의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통념상 약간 이제 대한민국의 풍습이 품앗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십시일반 도와서 하고 또 상대방도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크게 어긋나지 않는 금액의 수준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증여의 제일 첫 번째 개념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돈이라고 표현하면 금전을 주면 증여에 해당을 하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20만 원을 받는 것도 사실 증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서로 품앗이의 개념이다 보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받는 축의금이 많이 쌓이면 금액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거를 어떻게 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러면 축의금 들어온 거 전체 금액을 자녀가 다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축의금에 대한 구분을 좀 보면 제가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 지인분들도 오실 거고요. 혼주이신 저희 부모님의 지인분들도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제 지인들로부터 제가 받는 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다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부모님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액들은 네네네. 부모님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돈인 거예요. 어. 부모님의 돈을 제가 받게 되면 저한테는 증여가 해당돼요. 근데 그런 경우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결혼식 비용으로 쓰시고 남은 걸 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시기도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10년 내의 범위 5천만 원 공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 금액대가 뭐 억 단위로 넘어가 있는 금액이다. 근데 이게 자녀가 다 가져갔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고 있는 결혼 당사자의 지인들과 혼주인 부모님의 지인들을 좀 구분을 해두시는 게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쨌든 결혼을 계기로 한 공제 금액 범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늘어났죠. 네. 그러면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의 축의금이 좀 더 많은 액수가 네. 결혼 직후에 네. 신혼부부에게 간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될 확률이 더 적어졌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요건을 맞춰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법이에요. 그래서 법의 취지는 애국자는 이제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개념인데 결혼하면 애국자. 그럼요. 결혼율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 출산율은 뭐 거의 지금 그쵸.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장려를 하고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생겨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금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결혼 자금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혼인을 하는 기준으로 전 2년, 혼인을 하는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후 2년, 총 4년 사이에 금액을 줄 때는 최대 1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년 단위로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 혼인공제를 통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친 1억 5천만 원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인당인 거죠.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부부니까 2명. 남편이 받고 아내가 또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면 둘이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과 후 2년 사이에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혼인일이라는 건 결혼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의미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추세에 보면은 사실혼이 많거든요. 결혼식만 하시고 혼인신고를 안 최대한 하고. 미루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셔서 이 결혼식 일자를 기준으로 준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년 그 사이에는 혼인신고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먼저 자금을 좀 주셨다라고 하면 증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2년 안에는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셔야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출산율도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출산을 하게 됐을 때도 공제를 해줘요. 아, 네. 네, 그래서 진짜 애국자를 위한 공제네요. 애국자를 위한 공제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출산은 사실 이제 내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받고 증여를 받을 수는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보니까 출생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만 받으면 똑같은 금액 1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은 아까 결혼을 할 때 받았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결혼할 때 안 받았으면 출산할 때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서 통합해가지고 결혼하거나 출산을 할 때 받을 수 통합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둘째를 낳으면 그때 또 생기나요? 아니요, 이건 평생에 한 번. 한 번만. 네, 아, 알겠습니다. 아마 근데 이 부분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면 자녀가 이제 낳을 때마다. 상속처럼 지금 뭐 다자녀인 경우엔 공제 금액이 늘어난 늘어나고, 것처럼 네. 낳을 때마다 공제 금액을 늘려주면 뭐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그 조심스럽게 다자녀인 생각합니다. 경우에 훨씬 더 혜택을 주게 된 것도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출산 장려의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출산을 하고자 하시는 연령대 분들이 상속을 크게 걱정을 할 만큼의 나이대들은 아니시기는 한데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세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 이 개정을 기반으로 나중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많으면 어떤 공제 금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속의 재산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인이 많다 보니까 네. 나눠 가지는 금액들은 적어지거든요. 네, 자녀가 한 명일 때는 혼자서 다 그렇죠, 가져갈 수는 다 있겠지만 가져가는데. 자녀가 100명인데 100억 원을 상속을 한다라고 하면 각자 받는 건 1억밖에 안 되지만 세금은 100억 원 기준으로 나오니까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을 자녀가 많을수록 좀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자라는 취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더 가보면 이제 비과세를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없는 또 항목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뭐 네 번째 항목이죠. 이거는 이제 결혼 혼수용품, 결혼과 이어져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면은 뭐 집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게 가장 크긴 하지만 또 새로운 가전제품들을 좀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가구도 있고. 네, 가구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사회 통념상 흔하게 발생하는 수준의 금액 정도라고 하면 이거를 부모님이 대신 사주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냉장고, 뭐 TV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호화 사치스러운 상품이다, 제품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아니면 뭐 초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은 호화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에 꼭 필요한 혼수용품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치료비, 병원비죠. 네. 어쨌든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고 그쵸?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네. 이 실질적으로 치료비에 들어가고 병원비에 사용되는 금액을 증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료비는 부모님이 내줘도 증여는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세금 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금액들은 사실 이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다라는 규정이 애매모호한 규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의 수준인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의 크기보다는 사실 용도에 직접 그 돈이 사용됐는지, 용처. 네,
사용처가 소명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는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 지금 항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배려의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 장애인분이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금액까지는 매년 수령을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누군 거예요? 자녀가 아니어도 돼요. 흔히 증여는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자녀가 돈이 많으면 부모님한테 증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 직계 존속이거나 직계 네. 비속이거나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건 없고. 아니고 이 받는 분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라고 네. 하면 라면은? 이 장애인 분이 어떤 보험에 가입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뭐 매년 나오는 보험금이 있다라고 네, 네. 하면 이 보험금이 연간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4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금액이다. 4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보험에 가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이 있을 경우 비장애인 가족이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거는 비과세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증여 파트를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증여 같은 경우는 사실 상속에 해당하는 것처럼 공제 금액들이 크지는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한다라는 거 평생에 한 번, 누구는 두 번일 수 있겠지만 네, 평생에 한 번에 있는 그 이벤트일 때 공제 금액을 조금 늘려준 거지. 네. 기본적인 골자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이 아직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 증여의 과세 체계 방법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세는 취득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를 해요. 내가 얼마를 무상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명으로 과세 받는 그 금액 기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세금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네.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작은 건물이에요. 네. 지금 기준으로는 20억 정도다. 네, 라고 하면 저 혼자만 받을 수 있게끔 100%를 물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을 물려받게 되면 제가 납부를 해야 되는 증여세가 대략적으로 한 6억이 넘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20억을 받는데 네. 거의 27,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돈이 없어서 재산을 물려받는 그쵸? 건데 물려받는 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 돈을 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제가 외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4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화목해요. 사이가 너무 좋아요. 우애가 깊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우리가 똑같은 지분으로 똑같이 나눠 가져도 우리는 다투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똑같이 자녀 첫째부터 넷째까지 4분의 1씩 증여를 한다. 네. 라고 하면 각자 받는 금액은 5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5억 원만큼 받은 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 저를 포함한 나머지 자녀 3명이 각자 납부하는 세금은 7,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4명의 세금을 다 합쳤을 때 총 3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혼자 100%를 다 받았을 때 하고 자녀가 4명에서 나눠 받았을 때 하고 총 세금 차이는 2억 9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죠. 그 집안으로 보면. 집안으로 보면. 네. 자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지만 네. 세금은 3억만큼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화목해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가족이 화목하면 정말 좋은데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서 요즘에 뭐 증여를 한 해 만에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증여를 한 해 만에라는 부분도 있어요. 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부모님은 세금을 줄이고 싶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똑같이 나눠서 지분으로 다 나눠주고 싶은데 자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얼굴도 안 봐요.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 각자의 지분을 넣기가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힘들죠.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만 놓고 상담을 하면 상담이 항상 중간에 막힐 때가 많아요. 가족의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증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여를 고민한다라는 부분은 왜 상속의 공제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미리미리 고민을 할까라는 그쵸. 거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세금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부를 미리 넘겨주는 것도 있고 재산 형성을 시켜주는 것도 있는데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전에 먼저 증여를 하는 게 나중에 상속세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래 살고 장수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인데 네. 상속세는 우리가 상속이 발생한 날, 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죽은 날을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날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죠. 이게 상속세예요. 네. 그런데 이게 구조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제가 오늘 죽어요. 그럼 오늘 가지고 있는 재산만 없으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제가 자녀들한테 돈을 계속 줘요. 네. 그러면 미리 다 주고 아니면 증여를 1억 원까지는 10%밖에 지금 개정 전은 10%밖에 세금이 안 나오니까 1억 원 주면은 이제 증여세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미리 다 줘버려요. 그럼 상속이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는 제가 재산이 없다 보니까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상속이 발생한 날, 제가 죽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에 1순위 상속인들, 그러면은 자녀들이 해당이 될 거고 배우자가 해당이 되겠죠. 1순위 상속인들한테 사전에 증여한 재산들이 있으면 전부 다 다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재산을 끌고 와가지고 합친 다음에 상속세를 계산을 하고 그때 납부했던 세금이 있으면 빼주는 형식으로 가요. 그래서 볼륨을 키워놓은 다음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 세금에서 미리 납부했던 세금들이 있으면 그걸 빼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라는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10년이 지나버렸으면 합산하지 않는 거냐?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살수록 오래 살수록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사전 증여를 하고. 네, 사전 증여를 하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 대한민국의 평균치를 보면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번 봤을 때 24년도 올해 상속이 발생을 하는 걸로 기준을 놓고 보면요. 네. 2018년도 예를 들어가지고 6년 전쯤에 제가 부동산의 가격이 10억 원짜리를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증여세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 제가 받았죠. 네. 근데 24년도, 그럼 6년이 지난 다음에 상속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부동산의 가격은 6년 동안 올라서 15억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상속재산의 합산은 되겠죠. 그렇죠. 네, 부동산을 미리 증여를 받았지만 10년 안에 들어있으니까 상속재산의 합산은 될 거예요. 근데 그럼 얼마로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평가가 되는 금액은 15억 원이다 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증여를 받으면서 평가됐던 금액, 신고가 들어갔던 금액이 있잖아요. 10억 원. 10억 원으로만 평가가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억 원에 내가 이미 증여를 받았으면 네네. 이 자산이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 15억 원이 되든 20억 원이 되든 30억 원이 되든 10억 원에 대한 걸로만 합산을 시키는 거고 나머지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나는 개념이 어쨌든 되는 계속 거예요. 10억 원에 대해서만 그렇죠. 세금을 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재산을 줘야만 해요. 그래야 가치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분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일찍이 생각을 했다. 네. 미리미리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10년도 한참 지난 12년 전쯤에 2012년도에 제가 부동산을 증여를 했어요. 이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더 쌌었어요. 네. 7억 정도였다. 라고 하면 7억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증여받고 1억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년이 지난 다음에 현재 부동산은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배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 네네네. 상속재산의 합산이 안 되는 거죠. 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2년 전이니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재산이 8억만큼 상승한 부분은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익분도 세금 없이 가져온 게 결론적으로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얘는 아예 그냥 열애가 돼버리는 거네요. 네. 근데 10년 안에 있으면 그때 합산 그 증여가 이루어지던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산돼서 상속 네.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그 대신에 세금을 계산을 한 다음에 미리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네. 일단 그래서 오래 살아야겠네요. 맞죠. 오래 살아야 되는 거고 장수해야 되고 또 장수를 하시면서 미리 좀 줄 재산이 있으시면 사전에 증여를 미리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장수를 하시게끔 또 이렇게 그렇죠. 보필을 잘 해야 보필을 되는. 잘 하셔야 돼요. 재산이 많으시면 자녀분들이 좋은 것도 많이 사드리고 네. 보양식도 많이 네. 사드리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10년이 생각보다 엄청 긴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에 대해서 또는 증여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세요. 저처럼 이제 젊은 나이에 이미 그걸 고민을 하진 않으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간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얘기를 드리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사위 며느리도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려요. 이제 사위 며느리도 가족이죠. 가족이죠. 법적으로는 가족이에요. 마음이 안 가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10년이라는 기간은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할 때 10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상속인에 해당한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직계 비속,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기간을 10년까지로 늘리지 않고요. 5년으로 해요. 더 짧아요? 짧아져요. 그러면 이때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범주 내에 있는 사람, 사위와 며느리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5년 전에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4천만 원만큼 줄어들기는 해요. 네. 세금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고요. 똑같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도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사위 며느리는 곧 죽어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농담 삼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있으면 이혼도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러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 자녀를 건너뛴 손자, 손녀 네, 같은 손자,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5년의 범위에 들어가요. 네. 대신에 손자는 부의 되물림의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까지도 증여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심야 할증 요금이 붙는 네, 것처럼 네. 할증이 붙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30% 또는 40%까지 해서 할증이 붙어가지고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보다는 30에서 40%를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전략적으로 뭐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리를 한번 딱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사전 증여를 하는 이유. 그래도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부를 이전시켜 주자.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첫 번째 이제 총 4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합산 배제가 된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이 안 될 수 있겠죠. 우리가 10년이 지났으면. 지났다라고 네. 하면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 사위 사위나 며느리? 며느리라고 하면 5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손자녀도 포함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재산을 보는 안목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미리 증여를 하면 이 가치가 오르고 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 없이 부를 이전시킬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라고 하는 월세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뭐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30만 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운용 수익이 증여가 된 다음부터는 내 소득이 아니고 자녀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이 소득을 가지고 정당하게 신고가 되고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번째로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녀한테 넘겼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게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거나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재산이 없어도 충분히 제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적은 자녀한테 넘겨주시고 자녀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제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총 4가지의 이유 때문에 사전증여와 상속을 좀 비교해 보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렇지만 자녀는 어쨌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거보다 더 받는 게 증여되는 부분이 더 크니까 그럼요. 그거는 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의 스스로 그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기반.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럴 때는 그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증여세는 항상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내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그 2024 세법 개정안을 계기로 이제 달라지는 점들로부터 시작해서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얼마나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세무사님께서 이 부분은 상속 증여는 아닌데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화두가 많이 됐었던 부분 원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가장 화두가 됐었던 부분이 상속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는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는 아예 전면 폐지 부분으로 개정안이 반영이 됐고 이제 만약에 올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폐지가 확정이 되면 원래는 2025년도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고 기존처럼 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과가 되는 구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과세 유예 부분이 있는데 이 가상자산 과세 부분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코인이라고 부르는 자산들인데 이거는 원래대로라면은 2025년도 시행 예정이었었거든요. 과세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이거를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2027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하고 그 결이 좀 같았던 내용이기는 한데 주식이 이제 내년부터는 2월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개정안으로 따로 빠져가지고 신설이 됐는데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부동산을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증여재산 공제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자한테는 얼마까지였죠 아까? 증여요? 증여할 6억 원. 때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6억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6억 원에 지금 팔면 시세 차익이 5억 원이나 벌써 발생을 그쵸. 했으니까 양도세를 많이 내야 네네네. 되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면 배우자한테 지금 증여하면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니까 배우자한테 명의를 돌리고 그러면 배우자가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아갔잖아요. 배우자가 팔면 취득한 금액 6억 원, 파는 금액 6억 원 똑같으니까 네, 양도세가 세금이 없네요.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편법이 됐다라고 해서 취득 가격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거나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그 재산을 팔게 됐을 때 이 취득 가격을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 가격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네. 숫자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네네네. 1억 원에 취득했던 부동산이 6억 원이 됐어요. 근데 제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서 6억 원으로 취득 가격을 만들어줬죠. 네, 그렇죠. 그리고 6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취득 가격 6억 원, 판매한 매도 가격 6억 원 해가지고 0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증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당초에 취득했던 1억 원으로 계산을 해서 양도세를 납부하게끔 10년 안에 매매가 그쵸. 이루어지면. 그게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사실 네네. 원래 5년이었는데 늘어났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부동산으로만 드렸어요. 네네. 그렇죠? 네. 부동산으로만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양도세 대상 중에서는 주식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상장 주식이라고 하죠. 뭐 삼땡전자라거나 네, 현땡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양도세를 안 납부하지 않아요. 대주주가 되기 힘든 사람들이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없는데 문제는 해외 주식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엄청 핫했었죠. 그쵸. AI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해외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시세 차익, 내가 취득한 가격이랑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2월 과세에 대한 내용이 네. 주식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다 이거를 부동산에 예를 들었던 걸 네. 주식으로 바꿔서 해외 주식으로 하면 N 뭐 시작하는 그 엔비디아? 거기로 하면 괜찮습니다. 엔비디아로 하면 제가 1억 원어치를 샀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급상승을 해서 6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해외 주식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죠. 배우자는 증여를 받자마자 바로 6억 원에 거의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네, 시세가 조금 발생할 수는 네. 있지만 6억 원에 발생을 해도 취득 가격과 판매한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양도세가 없어요. 여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대로 양도세가 없이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 해외 주식의 양도세 절세 방법으로 이 방법들을 활용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예전에 주식도 들어갔어요.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걸로 하고 대신에 기간을 1년으로 짧게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겠다라는 걸로 내용이 들어갔고 대신 폐지하는 대신에 주식에 대한 2월 과세 1년 적용하는 거를 별도의 법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주식도 2월 과세 적용되게끔 항목이 넣은 거죠. 더 강화됐네요. 그렇죠. 강화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뒀다라는 개념은 사실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이 엄청나게 주식만큼 변동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기간을 굉장히 오래 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주식은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이만큼 올라갔다고 해서 1년 뒤에 이 가격일지 그렇죠. 아니면 폭락을 할지 네, 모르니까 모르죠. 네. 기간은 좀 짧게 둔 것 같아요. 대신에 1년 안에 팔게 되면 당초 증여를 한 사람이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걷어가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예요? 요즘 뭐 얘기 듣자니 빨리빨리 그러면 맞아요. 해야 그래서 된다. 지금 해외 주식으로 지금 장이 워낙 좋았었으니까 이득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 자체가 시행이 되면 2025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를 받은 거에 네. 해당하는 거는 이 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법안이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이 한 반기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기 전에 이 해외 작업을 주식 같은 빨리. 경우는 작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을 많이 하실 거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그거는 N 뭐뭐뭐처럼 많이 올랐을 경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해외 주식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럼요. 빨리 배우자한테 네. 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올해 안에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네.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네.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를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맞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주식 양도세 2월 과세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발의가 이제 현 정부 전에 이제 발의가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2월 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뺐다라는 거는 네.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속증여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뭔가 또 변동이 있으면은 저희 네. 또 세무사님 모시고 네. 또 한번 이제 확정된 상황 하에서 예. 이제 안이 아니라 이제 아예 법으로 확정된 확정된 부분으로. 상황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이런 걸 세테크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세테크. 네, 세테크와 관련해서 네. 지혜와 지식을 나눠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